일단 무주택 포지션이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그곳을 정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돈이 더 풀리고 원화 가치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1주택은 마련하셔라. 자,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 어떤 혼란이 온다고 보시나요? 전세 품귀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대부분 눌러앉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5%씩 올려주고, 저도 오늘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제 경기권의 한 아파트에 제가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전세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2년 사이에. 내심 개인적으로는 좀 나가주셨으면 했는데 더 사시겠다고 하셔서 뭐 그렇게 하셔라. 대신 이제 상한선이 5%니까 5%만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주택 공시 가격이 경기권에서도 막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6% 룰에 걸려가지고 5%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움직이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눌러 사는 5%씩 올려주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전 제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뭐 4년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뭐 집주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나가셔야 되는 임차인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이게 갑자기 목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순은 두 가지예요. 반전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집이 완전히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가 깨끗한 경우, 즉 대출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주로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대출이 있는 집에도 후순위로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충분히 그게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3억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120%니까 한 등기부에는 3억 6천 정도 잡혀 있겠죠. 거기다 내 전세 5억이에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좀 불안한데요? 불안하죠. 네. 안 들어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경매 들어가면 70% 수준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10억에 70%면 7억이죠. 그러면 처음에 3억 주고 나면 4억밖에 내가 못 받으니까 무려 1억 원이란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올 수도 있다. 그쵸. 굳이 그런 이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는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갈 데가 없고 전세가 부족하면 저는 분명히 이런 매물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초이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사고나 이런 걸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 그럼 전세 사라지고 이제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면 주택 시장에 어떤 구조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전세가 사라진다는 거는 내 월급에서 떼어서 주거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노동소득으로 자본소득을 커버하지 못하면 삶이 계속해서 팍팍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 저축은 물론이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 거고요. 이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참 내 집 하나를 마련하는 게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삶의 질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그게 뭐 설사 내 집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실제로 요즘에 다시 거꾸로 그 캥거루라고 하나요?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거주 비용 지출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살아나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를 많이 내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저축도 못하게 되고, 저축을 못하게 되면 투자도 할 여력도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갈수록 삶의 질이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도 구조적으로 최소한 젊은 층들이 아주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20대가 뭐 한 30살 될 때까지는 아니면 뭐 결혼할 때까지는 요 정도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보유주택 중 팔아야 할 물건과 지켜야 할 물건을 나누는 기준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분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냥 심플하게 특별시 하나 있다 그러면은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교통, 뭐 학군, 직주 근접 요것만 보시고요. 제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달천아, 첫집 어디 사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직장을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십리에 있다 그러면 그냥 2호선 라인에 네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사. 여지껏 저의 그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택은 굳이 이제 앞으로 파시면
갈아타기가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평수 큰 거, 서울 외곽 지역에 거주 편의성이나 이런 자연 환경을 위해서 구입한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도권 기준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무주택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시죠. 그렇더라도 분명한 계획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뭐 3년이든 5년이든 내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이제 생활 반경이 다 다르실 텐데 아이를 좀 오래 키울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그곳을 정하시고요. 5년 플랜이든 뭐 7년 플랜이든 거기에 걸쳐서 그 지역에 실제로 살아보시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이제 매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무주택 포지션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제 돈이 더 풀리고 원화 가치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지 않은 것에 대한 2년마다 그게 포모가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은 1주택은 마련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규제책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딱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죠. 못 가게 그냥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1주택자 분들은 어쨌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스트레스냐면, 그러니까 나 혼자는 괜찮습니다. 차로 이동해도 되고 지하철 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 문제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고 발이 묶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문제인데, 섣부른 이동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말씀드린 대로 보시고 2주택 그 이동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집, 더 이상 갈아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집, 이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움직이기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먼저 가서 살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정책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부류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그럼 서울 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잠재력까지 3개 지역 정도 꼽아주신다면요? 서울 다 좋죠. 네, 좋은데 이왕이면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강남 서초는 너무 비싸잖아요. 강남권과 연계된 동남권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경부축이다. 이 말이 거의 진리더라고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고 교통망도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저는 판교 라인 있잖아요. 잠실부터 일단 저는 강동, 잠실, 송파, 위례 요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남권의 발전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물론 저평가됐다고 하지만 비싸긴 하죠. 서울의 노도광이라든지 금관구, 사실 금천구도 대장 아파트는 상당히 비싸요. 관악구, 구로 이쪽도 좋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굳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내년에 분명히 여기 아파트들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라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금 마용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분명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3도심 중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급이 상당히, 주거 공급이 제한돼 있죠. 대부분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여의도가 상당히 비싸죠. 사실 주상복합 아파트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이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마용성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녀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여전히 있고요. 여의도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의도 인근의 마포, 용산 좋은 거 다 아실 거고 마포, 영등포구 요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액 자산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집값이 다 너무 올라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한 해 한 해 다른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해서 일단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한다 칠게요. 서울 비싸잖아요. 5호선 라인 비싸고요. 최소한 광역버스 라인이라도 잘 뚫려 있는 경기권이라도 저는 첫 집을 마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첫 집 마련을 해라 챕터가 있거든요. 대부분 첫 집이라는 거는 다 경험이 없는 상태잖아요. 상당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사면 막 오래 살아야 될 것 같고 안 팔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미루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떤 지역에 아주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 실물 자산은, 특히 아파트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의 인플레이션 해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이라 하더라도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다이나믹하게 저축액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기업체에서 연봉을 1, 20%씩 올려주는 회사는 드물잖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패시브 인컴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보시면 서로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랑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제 주위에 좀 사업하시는 분들, MZ 세대 분들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자신의 월급만큼 소득을 얻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뭘로 벌어요? 공간대여 사업이라든지 강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채권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공동구매도 있고 뭐 해외 주식을 하기도 하고 네. 배당 수입을 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예요. 뭐 하다못해 저는 인형돈이라도 열심히 붙일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주의거든요. 근로 외에 뭔가 소득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저도 뭐 부동산 투자자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저도 사실 그런 패시브 인컴에 대한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이제 기정 사실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기존 채권 가격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진을 얻을 수 있고 뭐 아시겠지만 뭐 TLT 이런 거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매월 배당금을 지급을 해줘요. 두 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매달 패시브 인컴도 나오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하나 더 있겠네요. 최근 강달러잖아요. 달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환율에서도 또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패시브 인컴이 더해지면 실물 자산이 그래도 한 채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에 패시브 인컴이 더해지면 아무래도 다음 자산으로 점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첫집이 서울이면 좋겠지만 경기도라도 이제 첫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는 그 내가 집을 마련하면서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을 때까지 집값이 더 올라버리기 때문에 수도권에 경기도나 인천에 사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또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갈아타기 상급지를 하고 이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100%는 아닌 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 자금 운용을 상당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채권 투자를 통해서 더 시드를 빠르게 불리는 분이 그런 아니라면 분들은 뭐 한 번에 이제 부동산 사는 게 맞아요. 어쨌든 뭐 A, B, C 타고 마지막 최종으로 가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는 게 뭐 취득세든 양도세든 다 혜택을 볼 테니까. 그 말씀입니다. 네. 네, 좀 나눠서 보시면 되겠지만 대다수가 현금 가지고 우왕좌왕하거나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녹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좀 속지 말아야 하는 거 가짜 신호는 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짜 신호는 일단 뭐 거래량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지금 너무 없잖아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 예, 그래서 뭐 집값 오르긴 뭐가 오르냐. 그 지금 신고가 친 거 이거 신고가로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대표적인 가짜 신호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압력밥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인위적으로 금융규제책으로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물을 계속 부으면 떠밀려서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최고 상급지부터 그 다음에 중상급지, 수도권, 지방 이런 순으로 이제 계속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현금에 베팅 하시는 것은 저는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인데요. 이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많은 카드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또 이틀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과신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은 속도는 조금 변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방향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시그널은 너무 믿기보다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은 어떤가요? 경매 시장이 아무래도 규제를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다 보니까요. 지금 좀 화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강력하잖아요. 이 중에 이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시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세무조사의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경매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경매 시장은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일부러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매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장이 있어요. 비주택 시장인데 이런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입찰을 해서 이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지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2배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마 4.1% 정도 될 거예요. 2배면 8%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8% 정도는 나와야지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7, 8%를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순수 레버리지 수익률이 아니라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택이 이미 많으신 분들 내지는 1주택이 있는데 그냥 비규제 지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공시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없고요. 지방이나 이런 뭐 광역시들도 얼마든지 대출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과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완전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경매로 줍줍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예요. 좀 보여드릴까요? 참고로 오피스텔 경매를 지금 기준에서 추천을 드려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룸 말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세가도 지금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수익률도 서울 기준으로 5%대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서울은 아닌데 여기가 이제 현재 지하철역이 있는 곳은 비싸잖아요. 지하철역이 이제 새로 바로 앞에 생기는 곳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7호선이 이제 바로 앞에 들어오는, 여기 보시면 뭐 아직까지 잔금은 안 냈지만 1억 7천 정도의 낙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원래 얼마짜리죠? 원래는 이제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인데요. 거의 뭐 요 정도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월세 수익률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대출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최소 60-70% 대출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월세 시세가 현재 90만 원에서 9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용 면적이 18평이라는 뜻은 거의 아파트로 치면 24평형이랑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100만 원 가까이 월세가 나온다고 치면, 물론 취득세는 뭐 내가 1주택이든 10주택이든 동일합니다. 4.6%예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상계한다고 가정을 하면 수익률이 그래도 한 6.3% 정도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미 여기 뭐 전세는 1억 8천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전세가 이하로 낙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비교적 소액으로 수천만 원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뭐 더 소액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파주에 있는 한 상가 지식산업센터인데 감정가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게 한 분양가 수준이거든요. 이게 얼마에 낙찰되냐면 사실 이때 이제 들어갔었어야 돼요. 8,500만 원에 들어갔으면 단독 낙찰이에요. 이렇게 1억 4천에 낙찰된 걸 볼 수가 있죠. 월세가 한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이 18평이나 되는데 월세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5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8,500만 원에 이 건물을 사서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수익률이 한 8%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인컴을 만들 때 충분히 활용하시면. 근데 8,500에 유찰됐는데 왜 1억 4천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유찰되다 보면 감정가는 2억 5천인데 거의 막 5천만 원대까지 유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약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찰이 거듭됐는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군요. 보통은 내려갈 텐데. 그렇죠.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유찰이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현재 시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기에서 7-8% 수익률이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만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들도 뭐 막 좋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월세가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거는 한 3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낙찰이 5,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35만 원 곱하기 12 하면 연간 수입이 420만 원이죠. 그럼 이제 내가 5천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돌려받으니까 5천을 넣어서 1년에 400씩 받는다고 하면 투자를 할 만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감정가 대비 막 30%대 낙찰이 되고 있어요. 하남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한 1억 정도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이제 입찰자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월세는 65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6.9% 정도 나옵니다. 지금 7% 정도 수익률이면 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패시브 인컴뿐 아니라 이제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이미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용이 25평이면 아파트 33평이랑 이제 비슷한 구조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월세는 생각보다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신도시고요. 120만 원 보수적으로 봐도 2억 9천이면 수익률 5%가 나와요. 레버리지 수익률까지 하면 이제 두 자릿수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잔금을 내지 않은 이제 최근 부동산 경매 사건들이에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이제 월세 현금 흐름을 이제 위주로 들어가시는 거고 바로 패시브 인컴보다는 캐피털 게인, 그러니까 좀 자본 차익을 얻고 싶다. 시세 차익 얻고 싶다.
나는 서울 사고 싶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귀찮고 구청 허가도 받기 싫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저라면은 이런 그 용인 수지 쪽도 상당히 살기 좋거든요. 경부축이고 40평대 아파트고요. 12억짜리가 8억대까지 유찰돼 있는데 지금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이게 언제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2월 10일에 진행이 돼요. 먼저 업로드가 되면 꼭 입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세 현재 7억 5천 들어가 있는데 뭐 권리 분석상 하자 전혀 없습니다. 명도도 없고 실제 시세가 거의 다 10억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하신 것 중에 뭐 추천 말씀하셨는데 마포 좋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마포는 비싸죠. 비싸지만 이런 상대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대단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2호선 바로 가깝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 전용이 40평이면 50평대 아파트입니다. 네. 마포에 50평대 뭐 한강변 나갈 수 있는 아파트가 뭐 10억 언더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이제 내년 1월 초가 입찰이네요. 임작가TV 시청자분들 내 집 마련 서울에 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입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지금 8억 3천이 이제 최저 매각 금액이면 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죠? 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이건 경매는? 일단 이거는 뭐 15억 언더니까요. 소득 증빙이 되면 최대한 이제 6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돈 이제 몇 억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8억 3천에 낙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될 텐데 그래도 지금 서울 마포구에 전용 40평이 넘는 아파트는 무척 비싸거든요. 그래도 몇 억 정도로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경매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치하고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반포자이가 나왔네요. 네, 반포자이 한번 해볼게요. 대형 평수예요. 대형 평수인데 이제 60억 가까이 하고요. 지금 반토막이 이제 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이분이 최소한 지금 이분이 꽤 오래 거주하고 계신 걸로 보이네요. 2014년에 이제 14억 원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권리 분석은 실감 관계상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14억 원 추가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금이 올랐겠죠. 그럼 이렇게 또 19억으로 또 올랐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여러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갭투자 서울에 반포는 물론이고 서울 전역이 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동 갭투자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자동 갭투자. 그러니까 즉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이런 반포 자이도 낙찰받아서 어차피 물어줘야 될 전세 보증금을 감안하고 입찰까지 쓰는 거죠. 근데 이게 평수가 전용이 50평이면 실제로 한 60평대. 네, 60평대인데 이게 실제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65억 정도. 65억에 11월에 이제 실거래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호가는 더 위일 겁니다. 정책상 지금 완전히 이게 묶여있는 분들. 65억인데 이 37억에도 왜 유찰이 되는 거? 아까 그 19억 뭐 갭 투자식으로 그 주고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좀 크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가는 거냐고요, 제 말은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냐? 네, 왜 유찰되고 이제 가격 차이가 시세 차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시세 차익이? 들어가시면 되죠, 김 작가님. 아니 제가 아니라 되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안 들어가냐고요. 이게 실제 지금 이 65억인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임차인이 2명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인수하는 것은 19억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32억 전세권이 변경되면서 32억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게 32억이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32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30억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32억을 더하면 62억이죠. 네. 물론 그래도 60억 기준으로 하면 3억은 싸게 사는 네. 거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헷갈려서 그런데 32억인 거예요? 그래서 19억인 거예요? 32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더 최근 데이터네요. 네, 맞아요. 32억으로 보시죠. 제가 여기 위에 거만 봤는데 그러니까 32억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이분이 계속해서 2014년부터 증액하면서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게 100%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사건을 열어봐야 돼요. 확실치 않지만 이거를 이제 100%다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이 금액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싸게 사는 건 맞죠. 이번에는 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살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대출 안 해도 되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지는 이미 막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노도관, 금관구,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도 거래량이 상당히 되거든요, 요즘에. 어느 정도 6억 정도 이제 대출 받아서 충분히 이제 서울에 입성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교통도 너무 좋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남권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전용이 50평이면 6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이 아파트는 아마 지하철역에서 그래도 거리는 조금 됩니다. 10분은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세가 7억 3,500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낙찰 대금으로 이 전세 보증금을 다 주는 개념이라서 따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편하게 입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7억에 들어왔다가 3,500만 원 증액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서울 아파트, 대형 아파트 이렇게 10억 초반대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여의도 이런 데는 제가 너무 좋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데이터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유찰도 안 됐는데 31억 2천짜리가 12명 들어와서 40억 가까이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12월에 낙찰된 거거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김작가TV 시청자분들이 물론 부자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무주택자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 또 사회 초년생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저는 안 좋은 수라고 봐요. 가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뭐 패시브 인컴을 만들던 뭐 시세 차익을 만들던 뭐 해외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심지어는 금, 비트코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막 비중이 높진 않지만 다 하는 이유는 어떤 투자가 나한테 가장 맞는지도 알고 싶었고 자산 간에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수익률은 부동산이 가장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변동성이 덜하고 이 부동산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다른 넥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 아파트들이 있죠. 아, 지방 아파트 끝났어. 이게 아니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대구, 울산 좋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입찰했던 거 뭐 제가 했다기보다 컨설팅을 한 거죠. 김 작가님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네. 수성구 쪽 어떤가요? 그런 거 뭐 좋다고 하죠. 그쵸.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좀 괜찮지 않나요? 아파트 가격? 1억 5천 내면. 아파트 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30평대 아파트고 대단지고 한데 이제 이게 저희가 안타깝게도 2등 250만 원 차이로 이제 폐차를 했어요. 이게 1억 5천 5백에 낙찰이 됐잖아요. 전세가가 1억 6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내 돈이 전세로 세팅하면 이제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근데 난 전세 놓기 싫어하면 그냥 바로 매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바로 팔면 뭐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뭐 그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단기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절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 2025년 11월 바로 지난달 기준으로 보니까 3건이 있는데 모두 1억 9천에 이미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뭐 1억 5천 5백에 사서 취등록세 뭐 다 해서 500만 원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럼 3천만 원의 수익이 나죠. 저는 이렇게라도 좀 트라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월세 수입을 50만 원, 100만 원씩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시세 차익으로 3천만 원 정도 남겨서 한 1,500, 2천만 원씩 1년에 2건만 해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다양한 자산에 그러면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자산가분들은 어떤 자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 뭐 금, 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 뭐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김 작가님은 어떤 거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저는 뭐 부동산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트코인 뭐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개보다는 최소 막 4-5가지 정도로 분산된 경우가 많은데 제 주위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한 채는 다 갖고 계시고요. 핵심지 부동산. 크게 나뉘는 건 이제 코인 쪽과 주식 쪽인 것 같아요. 아예 코인 쪽을 아예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그냥 비트코인만 이렇게 주거용 한 채 코인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이 나오는 주식. 그건 뭐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탄탄하게 만들어둔 분들이 계신데 최소한 부동산을 더 살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고 최근에는 금 실물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가면 실제 그 금고에 금 실물을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벌써 지금 금 실물 투자한 지가 한 7-8년 정도 됐는데 엄청 오르셨겠네요. 예,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키워드 3가지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2020 이제 6년이죠.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공급 절벽. 이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확정값이에요. 네.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쇼크입니다. 공급 절벽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이 필연적이잖아요. 제가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 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중저가 아파트 갭 메우기.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안 오르던 지역은 끝까지 안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런 희망을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025년 일단 너무 강력한 규제가 왔잖아요. 도저히 뭘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찾아보면 우리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투자를 이제 올해 투자를 마무리하고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뷰가 좀 즉흥적으로 김 작가니까 운동을 하려다가 운동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이제 운동을 할 텐데 제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느 순간 책 읽기와 운동이 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정신도 맑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 저는 분명히 좋은 신호와 시그널이 몸 안에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운동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제 대책이 없다. 모든 정책의 영향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뭐 정부에서 집값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결국 집을 공급하는 건데 공급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게 3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3년 내에 그리고 또 아무리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또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심리 수도권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저런 코멘트를 하신 것 같아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에 내 집을 마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신다면 2026년 여러분들의 자산이 좀 더 불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미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